1교시 했던 부분들은 거의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듣고 보고 하시면 돼요. 자, 37페이지 법률의 요건이 나왔습니다. 법률 행위, 매매 계약 같은 거 그게 유효 요건을 갖춰야 행위한 자가 원했던 대로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이제 싸잡아갖고 법률의 요건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법률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립 요건이고요. 또 하나가 유효 요건입니다. 자, 성립 요건은 별거 아니에요. 법률 행위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계약을 했냐 안 했냐. 계약을 안 했다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성립했다면 그 다음에 유효 요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행위 요건은 법률 행위가 행위한 자가 원했던 대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말하는데 두 단계를 거친다.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 계약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와 그 계약이 유효냐의 문제. 이렇게. 이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이 공통적으로 두 가지씩 있습니다. 모든 법률행위 필요한 거, 모든 법률행위.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채권행위든 차원행위든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이 일반적 요건이에요. 일반적 요건. 반면에 어떤 특정한 법률행위 중에서 요 행위에만 필요한 거, 이걸 특정 요건에 특정 행위에 필요하다 해서 특별 요건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자, 그 중에 일반적 성립 요건은 간단해요. 행위하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존재할 것. 그 행위의 목적.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 그 목적이 존재할 것. 그 목적을 표시할 것. 의사, 표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 요건입니다. 어떤 행위든 세 가지 요건을 갖고 있어야 법률행위는 성립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중에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존재하고 계약의 목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단독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가 민법책을 버릴 생각으로 쓰레기통에 쳐넣었어. 이런 게 단독행위, 성립요건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요건,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이게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 성립요건이라고 하나만 기억해 둡니다. 각과 을 사이에 결혼이라는 걸 해. 그 혼인이라고 하죠, 혼인. 근데 혼인은 당사자가 존재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살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자. 오케이 했다 하더라도 플러스 구청 가서 뭘 해야 돼요? 신고. 그래야 혼인이 성립하게 됩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같이 살기로 합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구청 가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혼인이 아니고 사실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혼이 아니라. 그래서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는 신고라는 요건이 따로 피어가라. 신고를 해야 혼인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계약법 가서 조금 더 추가할 겁니다. 어쨌든 요건 중에서 성립 요건은 개념만 조심하시면 돼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구나. 이렇게. 자,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를 흠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흠결.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률행위는 없는 거죠.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거죠. 즉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 이렇게 됩니다. 불성립, 부존재. 그럼 반면에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때는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 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법률 행위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한 적이 없어. 그럼 그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계약을 했어. 근데 이걸 못 갖췄어. 그럼 그 계약은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유효 요건, 일반적 유효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행위 당시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능력. 두 번째, 당사자가 행위 당시 그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행이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능력이 있고 그 상태에서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이걸 갖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하자는 이제 사기 강박을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 유효 요건이에요. 결국 일반적 유효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이 갖추어야 할 유효 요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특별 유효 요건이라고 나중에 대리행위라는 특별한 행위를 봅니다. 근데 이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대리권 존재. 또 하나,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고요. 기한이란 게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해야 됩니다. 이게 특별유효권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행위 뭐라 했어요? 무효 또는 취소라 그랬죠. 무효 또는 취소. 이 무효 또는 취소에 가면 특별 유효 요건이 하나 또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된다. 이게 특별 유효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민법 총칙이 유효 요건에서 9문제 내지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범죄의 목적이 갖춰질 요건. 여기서 2문제 내지 3문제. 의사표시가 갖춰질 건 역시 2문제 내지 3문제. 대리의 요건. 여기서 2문제 내지 3문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5번째 파트 나오죠. 부관에서 1문제. 이렇게 갖추지 못하면 범죄의 무효 또는 취소라 했죠. 이게 4번째 등장해요. 순서상으로. 원래대로라면 1, 2, 3, 4, 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조문, 민법 조문 순서가 여기 끼어 있어요. 이렇게. 조문 순서가. 대부분의 교재가 이런 순서로 목차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도 1문제 내지 2문제. 그 1문제 내지 2문제 나오는 것 중에서 요 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옵니다. 무효와 취소 부분. 어쨌든 요런 유효 요건에 관한 게 우리 민법 총칙의 시험 범위 내에 들어있는 거고 그 유효 요건 중에서 총 4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게 민법 총칙의 순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7페이지 밑에 요건이 있어요. 아, 이런 걸 말한다. 4줄. 그 다음에 넘겨봤더니 성립요건이 2개가 있죠. 일반적 성립요건 3개. 특별 성립요건. 3번째 줄 혼인에 있어서 신고.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3개. 특별 효력요건 있죠. 오른쪽에.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단 뼈대를 잡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왼쪽. 당사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능력이 3가지를 말합니다. 자, 보충을 봅니다. 3가지가 있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여기서 권리 능력이란 것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즉 권리 주체를 말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인이라고 해요. 인, 사람 인자. 그리고 이 인이 둘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연인은 사람이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자연인이에요. 출생한 때부터 사망 시까지가 자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법인은 둘이 있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물권, 소유권 파트 가서 볼 겁니다. 공동소유에 가서 볼 거니까 일단 오늘은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둘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우리 시험법이 아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두 번째, 의사 능력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판단력을 말합니다. 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의사 능력이고요. 대부분은 의사 능력이 있지만 소주를 대병 마셨다. 의사 능력 없지요? 아무 데서나 널브러 자잖아요. 판단력이 없는 거죠. 그게 의사 무능력이에요. 자, 의사, 내가 계약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럼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무효.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자 만취한 상태의 계약, 무효. 이렇게. 세 번째가 행위 능력은, 행위 능력은요,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 능력은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법률 행위가 무슨 뜻이냐? 행위 능력이 뭐냐? 타인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계약, 즉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행위 능력이에요. 그런데 미성년자처럼 단독으로 계약을 못하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이걸 제한 능력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만 19세 미만자 미성년자가 있고요. 피한정 후견인이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한정이나 피성년은요, 법원으로부터, 가정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첫째, 너는 가끔 마식하는구나. 가끔 마식할 때마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그걸 한정후견인이라고 해요. 그 한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이게 피한정후견입니다. 법원이 법원. 반면에 얘는 너는 항상 마시가 있구나. 그러니까 너는 항상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이게 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렇게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 또는 성년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만약에 미성년자 등이 부모나 후견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 이렇게 얘기해봐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경합, 병존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럼 만취했으니까 무효고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즉 하나의 행위에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는 경우, 이걸 무효와 취소의 병존, 무효와 취소의 경합,
또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 대법은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당사자가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무효와 취소 이중효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다이렉트로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당사자가 행위 당시 살아 있었고 멀쩡하며 미성년자가 아니다. 그럼 유효겠죠?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을 보는 거예요. 능력이 갖췄다는 전제에서 그 다음에 목적 요건을 보는 겁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핵심이죠. 목적 요건. 자, 목적이 뭐냐?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민법의 3단 구조에서는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결국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원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 이게 법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A 토지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뭐냐? A 토지 소유권의 취득.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원하는 것. 이 목적이 4가지 요건을 갖춰라. 첫째, 행위 당시 어떻게 돼야 돼요? 확정되어 있을 것, 확정되어 있을 것. 목적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매수인이 원하는 게 뭔지 계약 당시에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의 의미가 2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각과 을 사이에 무슨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다. 이때 을이 원하는 게 있죠. 무슨 아파트 제 몇 동, 제 몇 호 소유권. 그죠? 그 제 몇 동, 제 몇 호 소유권. 이게 목적인데, 이게 목적인데, 이 제 몇 동, 제 몇 호를 분양계약 당시 확정하는 경우 있죠? 선착순 동호수 지정 분양. 네? 그럼 계약 당시 제 몇 동, 제 몇 호를 확정했겠죠?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계약 당시에는 확정하지 않고 나중에 전산 추첨을 통해서 확정. 그럼 요 경우에는 계약 당시 몇 동 몇 호를 확정하진 않았죠.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만들어놨죠. 전산 추첨이라고. 그럼 요 경우에는 나중에 확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확정성이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나중에 확정할 수도 없다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반대로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다면 유효 이렇게 되겠죠. 확정성은 둘 중에 하나라면.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죠? 확정할 수 있어도 돼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확정할 수만 있어도 유효가 됩니다. 그렇게 지문을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건. 간단합니다. 확정성. 두 번째,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언제? 행위 당시. 따라서 행위 당시 불가능하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때 이 불가능 두 종류가 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은 뭘 말한다? 행위 당시 불가능.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 A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을 1월 10일 날 체결했는데 앞불사 이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되었더라. 1월 9일 날 주택이 이미 멸실됐다면 1월 10일 계약 체결 당시 을은 A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불가능하죠. 행위 당시 불가능. 그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 무효다. 계약은. 반면에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주택이 멀쩡히 있었는데 1월 15일 날 멸실이 됐다. 그러면 계약 이후에 불가능해졌죠. 이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 계약은 유효가 돼요. 이유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가능 불가능을 판단한단 말이죠. 즉 범죄의 목적이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가 언제냐? 행위 당시다.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는 거죠. 뻑하면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주택이 멸실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X. 계약은 여전히 유효다. 그 다음 요 원시적 불능이 후발적 불능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나중에 볼 거고 여기서 원시적 불능은 두 가지가 있다.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간단해요. 주택 전부가 멸실. 주택 한쪽 벽면만 멸실. 그럴 수 있죠. 지붕만 멸실. 전부 멸실, 일부 멸실. 그죠? 1월 9일 날 주택 전부가 멸실, 전부 불능. 지붕만 멸실, 지붕만 불능. 이렇게 되죠. 이때 전부 멸실되면 전부 무효 그러면 되죠. 요게 문제죠. 자, 요거에 대해서는 137조에서 나중에 봅니다. 이거 원칙.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원칙,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예외는 있지만 원칙만. 원시적, 일부 불능, 원칙, 전부 불능, 전부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이렇게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이어서 전부가 무효일 때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란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거예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랍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 무효이면서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일대 적용되는 제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어떤 건지 나중에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요놈.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50평 아파트를 매매를 했어요. 건축물 대장에도 평수가 5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을이 나중에 집이 좀 작아 느낌에 정확하게 측량을 해봤더니 45평밖에 안 돼. 45평밖에 안 되는, 실제로는 45평밖에 안 되는 아파트를 갑과 을은 50평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45평밖에 안 되니까 몇 평이 모자라요. 그죠? 그럼 이건 가만히 들여다보면 50평 매매계약 체결 당시 5평은 넘겨줄 수가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원래 45평밖에 안 되니까. 그럼 결국 이거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었던 거예요. 원시적 무슨 불능?
일부 불능.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니까 전부 불능, 전부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가면 계약은 전부가 유효하고 다만 매도인이 요 5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 요런 제도가 있어요.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원시적 일부 불능에서 뭐가 부족한 경우?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은 유효로 하되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요놈만은 따로 빼놔야 되죠. 그죠? 여기에다 이거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두 번째.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요놈 조심하죠. 세 번째. 원시적 불능의 정도. 세 단계. 절대적이면서 물리적 불능이 있어요. 100% 불가능. 갑의 반려견이 죽었어. 갑이 죽은 개를 데리고 수의사한테 가서 살려내면 1억을 주겠다. 이미 죽은 개를 살려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절대적 불능. 100% 불가능. 두 번째, 사회통념 불가능. 사회통념 불가능은 상식적 불가능. 갑이 유람선을 타다가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한강 다이버 을과 계약해서 건져주면 1억을 주기로. 건질 수 있냐? 있긴 있어. 완전히 100% 불가능하지는 않아. 하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이걸 사회통념 불능이라고. 반면에 주관적 불능이라고 남들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주관적 불능이에요. 이렇게 불능이 3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까지를 무효로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래서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두 번째,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뭐가 된다? 사회통념이 기준이 된다. 목적의 실현 가능 불가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적이고 물리적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통념이 기준이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기준은 사회통념이고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고요. 이 정도를 실현 가능성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범죄의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다. 그럼 세 번째 뭘 봐야 되냐? 적법해야 된다. 범죄의 목적의 적법성이란 목적이 법을 위반하면 안 돼. 아까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랬죠? 그게 법이야.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어. 법을 위반했죠? 무효. 그게 적법성이에요. 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그런데 이 법이 두 종류가 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법규, 임의규정이 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정이에요. 반면에 임의규정, 임의법규는 사회질서와는 관계가 없는 규정입니다. 법을 이렇게 나눠요. 그 다음 이걸 위반했을 때 강행규정은 사회질서 유지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반하면 무효로 만들어요. 반면에 임의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위반해도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유효해요. 자, 여기서 앞으로 보게 되는 민법의 규정들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라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거는 강행규정, 이건 임의규정 구별할 필요가 없고 임의규정에 해당되는 예를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예를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 민법 626조가 있습니다. 저기 임대차를 가면요. (509) 페이지. 거기 가면 민법 626조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626조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내가 갑소의 아파트를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내 돈으로 고쳤어. 이거 원래 누가 고쳐야 돼? 집주인이. 근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돼서 내가 내 돈으로 고쳤어. 그걸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비용상환청구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필요비하고 유익비. 자, 구별은 나중에 하고 어쨌든 임차인이 목적물에 추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분명히. 그죠?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한 장을 넘겨보면 우리 대법원의 리얼 임의규정으로 봐요. 자, 이게 임의규정이란 말은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를 위반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비용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을 할 수 있다. 그 특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6번째 줄에 가면 각종 비용상환청구권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 이퀄 유효. 유효. 분명히 626조에서는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임의규정의 예를 하나 꼭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앞으로 2개를 더 외울 거예요. 일단 요거 하나. 결국 법률의 목적의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이란 뭘 말한다? 강행규정, 강행법규를 말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모든 법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규정, 강행법규를 말하게 될 겁니다. 자, 2번째. 우리 대법원이 강행규정, 강행법규를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으로 또 나눠요. 나눈 다음에 위반시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여전히 무효지만 단속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아니되 대신 처벌만 해요. 이게 단속규정이에요. 즉 강행규정 중에는 예외적으로 위반을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규정이 존재한다. 그걸 단속규정이라고 하죠. 임의규정과 다른 점은 처벌이 된다는 점이에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강행규정의 일종이 됩니다. 자, 대부분의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입니다. 따라서 강행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예요. 하지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규정 중에 단속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단속규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본 강의에서 기초에서도 봤지만 하나 꼭 외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상해, 미등기, 전매, 금지규정. 미등기, 전매, 금지규정. 갑이 A 토지를 을한테 팔아. 이 땅을 을이 병한테 되팔아. 이거 전매라 그래요. 물건 팔았다 매매, 되팔았다 전매. 자, 이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요 A 토지 등기부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순차 을한테 넘기고 다시 병한테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를 이렇게 순차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내고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낸단 말이죠. 이렇게 국가는 을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할 목적으로 등기를 순차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세금을 떼먹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되팔아먹고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를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게 됩니다. 을이 무슨 행위가 있어요? 등기하지 않고 되팔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이 생략된 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부동산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되어 있을 때 중간에 있는 을이 자신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되팔고 등기도 자신을 생략한 채 최초 양도인에게서 최종 양수인에게로 막바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 이걸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단속 규정이에요.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따라서 미등기 전매 및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이 될 뿐 그 행위 자체는 유효가 됩니다. 왜 유효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세금을 추징해야 되니까. 세금을 떼먹으려고 했던 을에게 세금을 추징해야 되니까 행위 자체는 유효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속 규정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단속 규정에 이거 말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과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를 해야지 자기가 직접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직접 당사자가 되면 안 돼요. 이걸 중개사법에서 직접 거래 금지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단속 규정을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세 가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만 일단 기억하세요. 순차적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범죄의 목적의 적법성에서 두 가지 일단 구별해야 돼요. 강행규정, 의무규정 구별하고 또다시 강행규정을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구별하고, 세 번째 탈법행위라는 개념이라는데 이건 지금 몰라야 됩니다. 네 번째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중에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 중에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갑이 증권에 삽니다. 또는 투자 신탁에 삽니다. 증권회사라고 할게요. 증권회사나 투자 신탁회사는요,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 같은 것들을 묶어갖고 상품을 개발해서 투자를 유치하죠. 그죠? 돈 놀릴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다 해서 투자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투자. 그런데 이 투자를 받는 계약을 할 때 증권회사는 투자를 망설이는 자에게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이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상품을 개발해서, 투자 상품을 개발해서 이러이러한 상품이 있다. 잘 되면 투자했을 때 수익이 이만큼 난다. 다만 안 되면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등등을 설명을 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권유해야 되고 부당하게 권유하면 안 된다. 그럼 이때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게 뭐냐? 수익 보장해 주겠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손실이 나면 손실을 메꿔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투자라는 건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로지 투자자의 책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투자를 망설이니까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가 걱정하지 마라. 수익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라. 각서까지 써줬어. 그걸 믿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좀 전에 말했어요. 부당투자 권유행위 금지라 그랬죠. 효력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건 무효예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정이 다 뭐라고요? 무효. 무효라는 건 뭐예요? 값은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손실을 보전해 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얘는 이거 믿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래 나중에 와서 따지겠지 갑한테. 야 네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투자했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했지. 라고 어른 주장할 거예요. 그죠? 이때 갑이 말을 바꿔. 지난번에 내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또는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꼬셔서 계약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강행규정 위반 무효다. 나는 수익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 손실을 보전해 줄 수가 없다라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강행규정을 위반한 갑이 나중에 말을 바꿔서 이 계약은 무효다 라고 주장을 하더란 말이죠. 이게 가능하냐? 말 바꾸는 게 가능하냐? 그런데 민법에는요, 말 바꾸는 걸 반원이라고 하고요, 이걸 금하는 원칙이 있어요. 말 바꾸는 걸 뭐라 한다고요? 반원. 그걸 금지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금반원. 이게 금반원 원칙이에요. 말 바꾸면 안 돼요. 근데 말 바꿨죠. 그러니까 이 말 바꿔서 내가 너한테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손실을 보호해 주고 약속한 건 무효니까 나는 수익을 보장 못 하겠다. 손실을 보장 못 하겠다. 이게 금반원의 원칙에 걸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주장할 수 있냐? 그럼 금반원의 원칙은 있으나 마나가 되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이 규정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깨진단 말이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금반환의 원칙은 휴지 쪼가리 원칙이 되는 거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당투자 권유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이게 우선한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이게 우선한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위반한 게 아니다. 위반 아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가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금반환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말이.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적법성에서 딱 저 정도 일단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 가기 전에 여기까지 보면 38페이지 봤고요. 40페이지. 목적의 확정성. 거기 나와 있는 거 간단히 읽어보시면 돼요. 세 줄. 목적의 확정성 세 줄과 판례 나중에 매매계약 가서 다시 봅니다. 실현 가능성. 1번의 의. 5줄. 자, 2번 유형. 양가로 1번.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개능의 동그라미 1번 개념. 2번 원시적 불능의 효과. 네 번째 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3번 후발적 불능의 효과. 동그라미 기업과 니은. 자, 니은은 나중에 계약법 가서 할 겁니다. 아까 후발적 불능은 유효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어찌됐건 후발적으로 한쪽이 불가능해졌잖아. 그죠? 이거 처리해야죠. 그 처리하는 제도가 두 개. 채무불이행책임과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과 살 겁니다. 저 후발적 불능은 기억, 니은 두 개. 그 다음에 양가래반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이 있죠. 그죠? 자, 먼저 전부 불능이 있고, 두 번째 줄을 보면 일부 불능이면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부를 불능으로 하여야
거기까지.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 조심해 달라요. 원시적 일부 불능 중에서 이렇게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따로 무슨 책임이 있다고요? 담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계약 체결상의 관점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건 따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담보 책임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3번 접법성이 있습니다. 의의가 있고요. 한 장을 넘깁니다. 강행 규정을 또 나눠놨습니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 효력 규정에 있는 거 뭐 열라 나와 있어. 안 봐도 됩니다. 오른쪽 단속 규정 봅니다.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미등기 전매 행위.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대법원 판례. 계약공개 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이런 것들이 다 단속 규정 또는 단속 규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유효하고 처벌이 될 뿐이다. 그렇게 일단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일단 한번 눈도장을 찍어주세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금반의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 얼마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 세 가지.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요건이 남았습니다. 법률 행위가 행위 당시 당사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두 번째 그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뭘 지켜라?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라. 자, 이때 사회적 타당성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사회 질서. 사회 질서. 그리고 조문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그래서 43페이지 보면 사회적 타당성의 첫 번째로 반사회적 행위가 나왔습니다. 103조가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범죄를 무효로 한다. 그런데 103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범죄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게 선량한 풍속인지 어떤 게 사회질서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요. 일반 조항이에요. 일반 조항. 자, 의의는 됐고요. 한 장을 넘겨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구체적으로 반사회 질서에서 구체적으로 갑과 을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사회 질서를 위반한 거냐 아니냐 이거를 구별하자. 이거를. 103조에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적법성까지는 갖췄어. 그런데 이 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사회 질서가 흔들릴 것 같아. 그런데 사람마다 사회 질서에 관한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대법원이 각과 을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가 반사회 질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죠. 여기서 일반인들의 뇌피셜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 행위다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데 거기 양가로 2번에 반사회 질서 행위의 모습이라고 쭉 나와 있는 것들 있죠. 이것들이 이제 법원이 판단한 것들이에요. 쭉 나온 것들이. 그런데 어디를 확인하냐면 48페이지를 갑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의 매년 나오는 파트입니다. 48페이지를 가면 판례에 보면 반사회 질서 행위 관련 판례라고 해서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쫙 나와 있고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쫙 나와 있죠. 그죠? 이걸 박스 안에 섞어 놓고 반사회 질서 행위를 골라라.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거의 매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일단 구별해야 돼요. 구별하되
우리는 한쪽만 기억하면 돼. 한쪽만. 뭘 기억하자?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를 기억하자. 자,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게 쫙 12개가 지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 12개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본 강의부터 다 외우라 그러면 저한테 레이저를 쏘시죠. 그래서 자, 핵심적인 거 몇 가지 일단 기억합니다. 5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란 건 가짜를 말합니다. 가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로한 행위 또는 허위로 매매하는 행위. 허위 매매, 허위 저당권. 이거를 가짜 매매, 가짜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요거 우리민법 108조에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아니고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채무자가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 부동산을 가짜로 팔아먹거나 가짜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다.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5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44페이지를 가보세요. 44페이지를 가면 위에서 5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의 사용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서 법률행위는 증여를 말하는 거고요. 강박은 협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을이 갑을 협박해서 재산을 뺏은 거예요. 그거를 아주 고급스럽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협박해서 삥 뜯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민법이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 질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잘 나와요. 지금 2개 체크한 거. 다시 돌아옵니다. 48페이지. 동그라미 1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돈을 주고 사.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반사회 질서행위예요. 이거는 반사회 질서행위야. 그런데 그 주지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 이거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나눠야 돼요. 전통사찰 주지직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반사회 질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주지로 임명하는 건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동그라미 6번. 비자금을 조성해.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어. 통장으로 넣지 말고 현금으로 다 받아가지고 양복 호주머니에 넣어놨어. 몰래. 비자금 조성했죠.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입니다.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자체는 반사회 질서 행위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은행이나 금고에 넣어놔. 이거를 소극적으로 은닉, 숨기기 위하여 임치, 보관했다 이런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비자금을 갖고 뭘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어디다 감춰놨다 이런 뜻이에요. 소극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은행이나 금고 속에 보관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소극적 임치라고 합니다.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8번. 무슨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운 계약서. 이것도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의 행위들은요, 대부분 유효로 처리해요. 세금 뜯어내려고.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가 아니게 됩니다. 자, 지금 기본 과정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닌 거를 외우는데
다 말고 6개. 잘 나오는 거 일단 6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의 무슨 행위.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경우. 예? 주지임명, 비자금 임치, 세금 회피. 5개군요. 많지도 않네. 이런 것들은 반사의 질서가 아니다. 5개. 기억하실 수 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반사의 질서에서 꼭꼭 구별해야 될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45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